독립기념관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일상 속의 모습,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좀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그 권기옥 선생님의 아들이신 권현 선생님과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이자 독립운동을 하신 권기옥 애국지사님의 후손 권현입니다. 권기옥 선생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워낙 많이 그 언론에 이제 보도가 돼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,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라는 그 타이틀이 사실은 그 언론에서는 많이 비춰지긴 하지만은, 권기옥이라는 인물은 여성 비행사이기 전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셨던 분이시고, 그 이후에도 6.25 전쟁과 4.19, 5.16 이런 그 격동의 세월을 계속 이제 같이 살아오신 분이세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권기옥이라는 인물은 거의 한 70년 정도를 나라만을,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냥 사셨던 분 같아요.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입양이 되셨잖아요. 네. 그 이제 권기옥 선생님이 조금 어떤 계기로 선생님과 좀 만나게 되었고 입양을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는지 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. 네. 평양이 고향이시고요. 평양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19년에 이제 3.1 만세운동, 20년에 평양 도청 사건, 도청 폭파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 연루되면서 망명을 하세요, 중국으로. 더 이상 국내에서는 지낼 곳이 없었고, 망명하시고 나니까 이제 그쪽에 있던 일가 친척분들도 같이 그 일본의 이제 그 감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 다 망명을 하셨는데, 6.25 전쟁 이후에 자리를 잡은 데가 이제 남대문 쪽이었어요. 숭인동 남대문 이쪽이었고, 그 당시에 60년이 넘어가면서 어머님이 1901년생이시거든요. 기왕이면 나도 후손이 좀, 자식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신 것 같아요. 가족분들한테 기왕이면은 피가 좀 섞여 있는 아들을 좀 하나 내가 입양을 하면 안 되겠나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, 그 당시 그 양자로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삼형제 중 둘째밖에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아들 삼형제 중 둘째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건에 맞는 자격을 이제 제가 갖게 된 거고, 우리나라 나이로 6살에 이제 장충동 집에 가서 어머님하고 같이 살게 된 거죠. 근데 당시에 이제 권기옥 선생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딩크족 1호 약간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,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자녀를 안 갖겠다고 하시면 가족들의 반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따로 없었을까요? 그게 이제 1927년에 이상정 선생하고 내몽고에서 결혼식을 하셨는데, 그 당시가 이제 전쟁 중이었고, 중국이 일본과 전쟁 중이었고,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, 그 중국에서 지금 활동하신 분들은 다 빼앗긴 대한민국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잖아요. 위안이 되고자 결혼을 하셨지만은 임신을 해서 자식을 갖는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죠. 어머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독립운동에 직접 관여를 하셨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많은 활동을 본인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임신을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이 훨씬 강하셨다 그러더라고요. 독립운동가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권기옥 선생님은 좀 어떤 분이셨는지, 특별하게 어머니랑 같이 했었던 기억이나 에피소드나 좀 기억에 남는 거가 있으실까요? 그 장충동 살던 집이 적산가옥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아래층은 연탄불을 뗄 수가 있는데 위에는 아예 난방이 안 되는 오래된 건물이었고, 저도 이제 2층에 그 거실에서 잠을 자긴 했지만은 어머님은 항상 바쁘셨어요. 그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셨고,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밥 먹었니 하는 정도였고,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. 근데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특별한 대화를 했던 건 아니고,
그날의 뉴스 정도 얘기를 했는데, 제가 이제 어린 나이부터 이제 커피나 홍차를 어머니한테 이제 얻어 먹었던 거는 그래도 그 당시에 커피를 먹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, 뭐 어머님은 그 당시에 커피뿐만이 아니라 그 중국차도 많이 드셨었거든요. 그래서 그 차 문화는 좀 배웠던 것 같아요. 어머니한테 차 문화 배우고, 식사는 뭐 별로. 그리고 이제 주로 하시던 얘기가 이제 그 정치 얘기를 하셨는데, 저는 사실 나이가 어리니까 네.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네네 정도였지 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이럴 수는 없었죠.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독립운동가여서 좀 뭐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었을까요? 그게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죠. 학교 다닐 네네. 때도 몰랐고, 88년도에 이제 제가 사실은 뭐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, 네. 지원을 했어요. 현역을 지원을 해서 이제 군대 갔다가 87년에 제대를 했는데,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셨고, 치매도 오셨었고, 88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제가 이제 치르면서 알았죠. 아,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인가 보다. 왜 대통령 뭐 하원이 오고, 뭐 국무총리가 오시고, 그 당시에 이제 뭐 정치하시던 꽤 이름 있는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의를 표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, 아, 이분이 이렇게 굉장히 대단하셨던 분이셨구나. 네, 그때 이제 알았죠, 그때. 그 권기옥 선생님이 88년도에 예, 돌아가셨죠. 예, 예. 이게 제가 다른 분들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얼굴도 못 뵈신 분들 뭐 이렇게 그렇죠. 거의 예. 그러셔가지고 책에서만 뵀던 분들 이래서 너무 좀 독립운동가 이렇게 역사 속에 있는 인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. 요새 분들이 알만한 뭐 그런 대중 문화들을 좀 좋아하셨던 것들이 있을까요? TV가 작은 게 하나 거실에 있었는데, 네. TV는 뉴스만 보셨던 것 같고요. 거실에 그 턴테이블하고 판이, 도나스판, 네, 네. 예전 이제 LP판이죠. 네. LP판이 좀 여러 장 있었는데, 어머님이 주로 그 이태리 깐쪼네나 샹송, 프랑스 샹송, 그 에드트 피아프의 뭐 사랑의 창가라든가 이런 노래를 주로 이렇게 많이 들으셨어요. 저도 이제 어릴 때 그 팝송이나 샹송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기회가, 아마 그 어머님이 이렇게 항상 듣던 노래를, 음악을 무심결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, 그 음악을 주로 많이 들으셨고, 주로 이제 거실에 앉으시면은 신문을 맨 앞장부터 맨 끝장까지 정독을 하세요. 음악을 틀어놓고. 그 다음에 커피를 좀 즐겨 드셨고, 중국차하고. 네. 그러셨던 것 같아요. 그 권기옥 선생님이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으로 제가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 당시에 어떻게 이거를 맡게 되신 걸까요? 그냥 그 당시에 80년대 초일 거예요. 아마 독립기념관을 건립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, 그 당시 그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셨던 분들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시고, 그분들과는 유대관계가 상당히 좋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하셨던 것 같고요. 초대를 받아서. 뭐 초창기 때는 뭐 회의도 참석하시고, 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셨는데, 중간에 다리를 좀 다치셨어요. 그래서 이제 밖에 외부 활동을 못 하시면서부터는 아마도 서신으로 또 전화로만 통화를 제가 하시는 모습을 뵀거든요. 독립기념관 이제 천안에 있잖아요. 네. 서울에서 이제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고, 뭐 물론 도로가 좋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. 서울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네. 뭐 이런 부분이 있고. 근데 이런 뭐 자료나 전시를 보면은 권기옥 선생님의 어떤 일생을 한눈에 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뭐 좋은 자료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을까요?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보면은 아주 짧게 하신 분이 계시고, 뭐 1년, 뭐 한 달도 안 되게 뭐 잠깐 이렇게 하신, 특히 의열단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은 뭔가를 뭐 폭파하거나 누군가를 단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짧게, 예를 들어서 유관순 열사 그러면은 19년에 3.1 만세운동부터 2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년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.
그분들의 일상을 놓고 전시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짧겠죠. 팩트만 딱 놓고. 권기옥이라는 인물은 1918년에 그 송수별사대에 들어가셔서 48년에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까지 따지면은 30년이잖아요. 네. 그 30년 동안 또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. 쉼 없이. 그러니까 그거를 30년간에 또 그 이후에 6.25 전쟁 때도 관여를 하셨고, 국회 또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도 관여를 하셨고,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한중문화협회라든가 외교,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그 일생을 아마 전시를 한다 그러면은 독립기념관 한 관을 이렇게 다 도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.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. 8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, 사람들은 나를 한국 최초의 여자 비행사로만 생각을 하는데, 내가 비행사로 각방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선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, 내가 비행사가 된 이유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비행사가 된 거예요. 비행사가 된 건 수단이었던 거죠. 네. 네?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대한 그 어머님의 자료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발굴이 안 되고 또 조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섭섭함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. 그 당시,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, 항쟁기 때에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의 독립운동과 그 나라를 되찾은 이후에도 또 이제 그 나라만을 위해서, 국가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신 시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. 38년을 사셨으니까, 해방 이후에.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좀, 잘 조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. 뭐 이런 아쉬움은 있죠. 앞으로 이제 독립운동가의 삶이나 이런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으신지.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. 네. 지금은 이제 2대, 3대, 뭐 4대까지 그 후손분들이신데, 그분들은 국가가 우리를 불러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신 거예요. 자발적으로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총도 사고, 칼도 사고, 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쌀 사서 같이 먹고,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,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였잖아요. 그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 나라를 다시 빼앗을 수 있을지, 찾을 수 있을지, 없을지도 몰랐었고, 또 설령 이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는다 하더라도,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헌신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셨지, 나라에서 우리가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셨던 건 아니에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광복회,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이다. 이렇게 이제 항상 마음속에 이제 품고 계시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 후손이 봤을 때는 그분들의 그 독립운동 정신, 그분들의 그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서 주변 분들, 후손들한테 잘 알려드리는 게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이루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잖아요. 통일. 네. 남북 통일, 평화 통일. 이것도 이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잘 마무리를 해서 하나의 나라로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네,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들으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가 사실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훨씬 그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. 일본이 그 사과를 안 하고 있는, 사죄를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섭섭함이 더 큰 거죠. 독립운동 하신 분들, 강제로 징용되신 분들, 또 위안부로 또 강제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가슴 속에 맥혀 있는 거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사과, 사죄. 그거를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역사는, 올바른 역사는 또 제대로 알고 그 왜곡된 역사를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.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